주인어른, 밥 한 술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막 안이 왁자지껄 떠들썩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술 익는 냄새가 밖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저녁이었지요. 때 묻은 옷에 맨발로 선 7살 아이가 주막 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자락 사이로 앙상한 팔뚝이 드러났고 발바닥은 흙과 먼지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어떤 어른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번듯한 기와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고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글을 배우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계모의 손에 장터에 내버려진 그날부터 아이는 주막 처마 밑을 전전하며 구걸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최참봉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 남쪽 금강 물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마을이었지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끼니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살림이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집은 초가지붕의 작은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지만 마당 한쪽에는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최참봉은 매일 아침 글을 읽었습니다. 최참봉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나이는 7살. 이마가 넓고 눈빛이 유독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볼은 통통했지만 눈 아래 광대뼈 선이 뚜렷해 어린아이치고는 얼굴에 묘한 기품이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도리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크게 될 아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눈을 봐. 어른 눈이지 아이 눈이 아니야. 도리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서당도 다니지 못했고 제대로 된 스승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펼쳐놓은 책을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문득 줄줄 읽어내려 최참봉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맹자 아닌가요? 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면 알아요. 최참봉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가 책을 읽는다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아버지, 저 어른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가면 반가운 손님을 만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참봉은 그런 아들이 신기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최참봉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총명한 아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더없이 소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생기게 될 줄은 그때의 최참봉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리가 5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살구나무의 꽃이 한창 피어나던 어느 따뜻한 오후였지요. 최참봉은
오랜 지인을 만나러 이웃 고을에 다녀오는 길에 길가 돌틈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한 노인이었는데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쓰러져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열이 높았고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끔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참봉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1시간 남짓 산 길을 걸어 집으로 데려왔지요. 여보, 이게 누구십니까? 길에서 쓰러져 계셨소. 일단 방 안으로 모셔야겠소. 최참봉은 사흘 동안 노인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약을 다려 먹이기를 반복하니 노인은 겨우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참봉 어른의 은덕을 어찌 다 갚겠소.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참봉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서 기운을 회복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노인의 눈이 도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던 도리였지요. 노인은 한참 동안 도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와 입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은 아이로군요. 예, 제 자식이지만 신기한 구석이 있지요. 최참봉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노인은 도리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는 감추어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억누르고 가두어도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열흘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도리는 흙장난을 멈추고 노인의 말을 멍하니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눈빛이 깊고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느꼈지요. 노인은 이튿날 아침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최참봉은 직접 싼 보따리에 먹을 것을 가득 넣어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고, 노인은 대문을 나서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리는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인지 오래 머릿속에 남았지요. 도리가 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금강 물빛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살구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최참봉의 집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참봉이 새 부인을 맞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도리의 친어머니는 도리가 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3년을 버텨온 최참봉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집안을 꾸려가는 것이 버거워졌고 무엇보다 도리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중매를 통해 소개받은 여인은 공주 인근 마을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박씨. 나이는 38. 첫눈에 단정해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눈매가 유독 가늘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눈매 좀 봐. 인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 웃는 얼굴도 눈이 안 웃잖아.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속을 모르는 법이야. 아이고, 저 집 도리가 걱정이네. 그러나 최참봉은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혼인 초에 박 씨는 도리에게 꽤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때 한술 더 얹어주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옷을 여며주기도 했지요. 도리야, 추우면 어머니한테 말하거라. 예, 어머니. 도리도 처음에는 박 씨를 어머니로 따랐습니다. 친어머니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기에 새 어머니가 생겼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박 씨가 집안 살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난 뒤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전 남편 소생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순이. 나이는 8살로 도리보다 1살 위였습니다. 박 씨는 혼인하면서 순이를 데리고 최참봉의 집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집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오를 때 순이 앞에는 고기가 놓이고 도리 앞에는 나물만 놓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추운 날 순이에게는 두툼한 소미불이 덮이고 도리에게는 얇은 호치불이 돌아왔지요. 새 옷이 생기면 순이 것이 먼저였고 도리는 순이가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도리가 밥상 앞에 앉으면 박 씨는 슬쩍 자리를 피했고 도리가 말을 걸면 짧게 대꾸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최참봉은 낮에는 서당 일로 바빴고 저녁에는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리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야, 오늘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니? 동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도리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나 도리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볼에 있던 통통함이 사라지고 눈 아래 그늘이 생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의 천재성은 이 무렵에도 여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 훈장이 최참봉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도리를 서당에 보내시지요. 제가 지금껏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만 저 아이처럼 눈빛이 깊은 아이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당 앞을 지나가다가 제 설명을 귓결에 들었는지 나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른 수준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박 씨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당 학비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순이 혼수 준비도 해야 하고 집안 수리도 해야 하는데요. 쓸 대가 태산인데 학비까지 내면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최참봉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이 교육은 도리가 가면 순이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배 학비가 드는 거잖아요. 최참봉은 결국 박 씨의 말을 따랐습니다. 도리는 서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울음이었지요. 아버지가 들을까봐 숨소리도 죽이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도리가 7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살구나무의 새잎이 무성하게 돋아나고 금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던 계절이었지요. 최참봉이 먼 고을로 관하 이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주 목사의 명을 받아 열흘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했지요. 최참봉은 떠나기 전날 밤 도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도리야, 아버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예, 아버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지? 예.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책은 혼자서도 볼 수 있잖니. 예, 아버지. 최참봉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 열흘이면 돌아온다. 최참봉은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도리를 향해 최참봉도 손을 흔들었지요. 그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 도리는 몰랐습니다. 최참봉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가 도리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도리야. 예, 어머니. 너 오늘 장터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부탁이 있어서. 도리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단히 묶여있는 보자기였습니다. 장터에 가서 포목전 옆에 있는 김서방을 찾아라. 수염이 덥수룩한 키 큰 사람이다. 이 보자기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게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리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걸어서 장터에 도착한 도리는 포목전 옆을 살피다 수염이 덥수룩한 키 큰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김서방이라고 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도리냐? 예. 도리가 보자기를 건네자 김서방은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도리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미가 너를 나한테 팔았어. 이제 넌 내 심부름꾼이야. 내 말 잘 들으면 밥은 줄게야. 그 순간 도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도리를 팔아넘기는 문서와 엽전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건 꼼짝 마라. 김서방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리는 그 손을 피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이놈, 잡아라. 김서방과 그 옆에 있던 사내가 뒤를 쫓았습니다. 도리는 장터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며 달아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골목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으니 쫓아오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가 버젓이 집을 지키고 있는 한 도리가 돌아갈 곳은 없었지요. 도리는 장터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도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장터 구석에 쪼그려 앉은 도리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어가도 도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간 고을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 목사 아래 어느 고을이라는 것만 알았지.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를 몰랐지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집에는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서 박 씨와 단둘이 있다가는 이번에는 도망도 못 칠지 몰랐습니다. 마을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에서 꽤 조신한 부인으로 통했고, 도리는 겨우 7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날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장터에는 주막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 왁자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던 것이었지요. 도리는 이를 악물고 주막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밥 한 술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도리를 쳐다봤습니다. 때 묻은 옷의 맨발, 땀과 흙이 뒤섞인 얼굴에 아이를 보자 주막 주인 영감이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썩 꺼져라. 거지 새끼가 어딜 기웃거려. 손님들 밥맛 떨어지게. 도리는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주막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주막에서는 문 앞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장터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름이라지만 밤 공기는 서늘했고 딱딱한 흙바닥은 몸을 그대로 아프게 했지요. 도리는 눈을 꼭 감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실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집에 찾아왔다 떠난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는 감추어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도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 자신에게 재주가 있던가? 도리는 생각했습니다. 관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운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아버지도 신기하다고 했고 마을 어른들도 신기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했고, 먹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했지요. 도리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기술도 없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운명을 알 수 있는 능력. 도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남겠다고. 이튿날 아침 장터가 열리자마자 도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포목전과 떡전 사이 길목이었지요. 도리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또박또박 글자를 새겼습니다. 관상 봐드립니다. 글씨는 또렷하고 반듯했습니다. 7살 아이의 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7살짜리 거지 아이가 관상을 본다고 하니
믿을 사람이 없었지요.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애가 관상을 봐.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다 그냥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터에 채소를 팔러 온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넉넉한 체형에 웃음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아이고, 요것 봐라. 얼마나 귀여운지. 얘야, 진짜로 관상을 볼 줄 아니? 우리 집 강아지도 관상 볼 줄 안다더라.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썹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코의 길이를 보고, 입술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장터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뭘 봤다고 관상을 봐. 귀엽기는 하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지요. 도리는 다시 길목에 앉아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도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채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다시피 왔지요. 얘야, 내 말이 다 맞았어. 장터에서 비단을 반값에 샀는데 상인이 급히 팔아야 한다고 싸게 준 거야. 그리고 집에 왔더니 3년 동안 연락 없던 오빠가 와 있지 뭐니.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아주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쌀 한 줌을 도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 신통한 아이가 있대. 관상을 보면 꼭 맞는다더라고. 7살짜리 아이가 귀신같이 맞힌다는데 이튿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도리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도리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주막문 앞에서 도리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50줄쯤 되어 보이는데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지만 걸음걸이가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차분한 사람이었지요. 남자는 문 앞에 쪼그려 앉은 도리를 내려다보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저녁 먹었느냐?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느냐? 어제 낮에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도리의 손을 잡아 주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밥 한 그릇 차려주시오. 국도 넉넉히. 잠시 후 밥과 국, 두부조림이 도리 앞에 놓였습니다. 도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입 안 가득 들어가도 국을 들이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도리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리는 그 얼굴을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 생각을 매일 하시는 것 같고요.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허허, 신통한 아이로구나.
그 웃음 안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임초시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사람이었지요. 함께 산 아내는 억울함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슬하의 자식도 없이 혼자 남아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임초 씨는 그날부터 도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묵는 여인 숙방 한 켠을 내어주고 끼니를 함께 챙겨주었지요. 그리고 저녁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도리에게 글과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리야, 재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재주 위에 학문이 더해져야 비로소 쓸모가 생기는 법이야. 망치만 있다고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듯. 좋은 망치에 좋은 목수의 솜씨가 더해져야 집이 세워지는 것이니라. 도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초 씨는 또 어느 날 저녁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리야, 너를 이렇게 만든 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도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그래, 있겠지. 그런데 원망해도 아버지가 빨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망하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임초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억울함을 원망으로 채우다 세월을 다 보냈는데. 임초 씨는 그날 이후 도리를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이런 아이였으면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임초 씨의 가르침을 받으며 도리의 관상 실력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그날의 운수를 맞히는 것을 넘어 사람의 됨됨이와 앞날까지 짚어내기 시작했지요. 임초 씨는 밤마다 도리에게 관상을 보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눈빛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곧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상도 스스로의 선택 앞에서는 바뀔 수 있느니라. 그럼 관상이 다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관상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 가능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 각자의 몫이지. 도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갓을 쓴 양반 하나가 도리 앞에 앉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가죽 신을 신은 제법 번듯한 차림이었지요. 들었다. 신통한 아이가 있다고. 어디 내 관상을 한번 봐보거라. 잘 맞히면 엽전 10잎을 주겠다. 도리는 양반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콧날을 살폈습니다. 한참 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지금 되게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양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불씨를 단단히 단속하고 왔는데 부뚜막 불도 껐고 방에 촛불도 없다. 양반은 도리를 무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채 1시간도 있지 않았을 때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날이 안방에 불이 났습니다. 어서 가보셔야 합니다.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이웃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 불은 금방 잡혔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뚜막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볏짚에 옮겨 붙은 것이었지요. 양반은 장터로 돌아와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양반은 약속한 엽전 10잎에 10잎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관상을 보러 온 것이었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처럼 눈빛이 형형했지만 어딘가 고집스러운 기운도 풍겼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붙을 수 있겠느냐? 한양까지 먼 길을 왔으니 꼭 붙어야 하는데. 도리가 선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마, 광대, 턱, 그리고 눈 아래 선. 한참 뒤 도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금 가시는 길이 맞는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선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선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날이 얼굴에는 붓보다 칼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눈 아래 선이 굵고 턱이 강한 분은 문보다 무후에 더 빛이 납니다.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7살짜리 아이한테 뭘 들었나. 그런데 그 선비는 그로부터 2달 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대신 무과의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북방을 지키는 장군이 되었지요. 그 장군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들은 말이 공주장터 7살 아이의 한마디였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귀신도 울고 갈 눈을 가졌다니까. 도대체 저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중년 여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었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집에 늦게 들어와.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내 남편 관상 좀 봐줄 수 있겠니? 여인이 남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도리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은 지금 집에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여인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게 됐는데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거야. 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더니 다 털어놓더라고.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 됐어. 여인은 떡 한 보따리를 도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한편 임초 씨는 저녁마다 도리에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야기부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 성종 때 국법이 정비된 이야기까지. 도리는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임초 씨가 진심으로 감탄할 정도였지요. 도리야, 너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구나. 예. 그냥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아요. 어른이 하신 말씀을 눈을 감으면 그대로 펼쳐져요. 임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한양에 데려가면 당장 성균관에서 데려가겠다 할 텐데. 장터에서 보낸 2달 동안 도리는 모두 23명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틀린 것은 단 2번뿐이었지요. 그 2번도 시기가 조금 빗나갔을 뿐 내용은 맞았습니다. 도리의 이름은 공주 장터를 넘어 이웃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지요.
사람들은 도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터 신동. 그러나 도리는 조금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관상을 보고 저녁에 임초 씨에게 글을 배우고 밤에는 잠들기 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어서 돌아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더라. 이 고을 원님이 세금을 착복했다는 고발이 들어갔다나 봐. 작년 수해 때 나라에서 내려보낸 구휼미를 가로챘다고. 쉿,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가 잡혀가면 어떡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암행어사.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 그날 오후 도리 앞에 낯선 사내 하나가 앉았습니다. 허름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앉는 자세가 반듯했고 눈빛에 묘한 무게감이 있었지요. 아이야, 관상을 봐준다고? 예. 도리는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도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어른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믿는 사람 중에 어른을 배신할 자가 있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미있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녁 어른 곁에서 붉은 술띠를 두른 자입니다. 사내는 잠시 도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엽전 5잎을 꺼내 도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고맙다. 그 사내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내는 자신의 부하 중 붉은 술띠를 두른 자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님 측에 밀서를 전달하려는 현장에서 잡아냈지요.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서 도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터 거지 아이가 한 말이 그렇게 정확할 줄이야. 암행어사가 공주 고을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나그네 차림이 아닌 제법 격식을 차린 차림으로요. 그리고 도리 앞에 조용히 앉았지요. 얘야, 내 얘기를 좀 해다오. 어쩌다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도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임초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도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야기, 계모 이야기, 장터에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김서방에게 팔려갈 뻔했던 이야기까지. 암행어사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최참봉이라고 합니다. 공주 땅 금강 남쪽 마을에 사십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보겠다.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약속한다. 암행어사는 그날로 공주고을 관하에 최참봉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참봉이 사흘 전에 이미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아냈지요. 최참봉은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온 마을을 뒤지며 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말했지요. 도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속을 알 수 없는 아이였어요. 암행어사는 최참봉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장터에서 도리와 최참봉이 만났습니다. 아버지, 도리야. 최참봉은 도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등이 들썩일 만큼 서럽게 울었지요. 도리도 울었습니다. 장터에서 보낸 2달 동안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던 도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2달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지나가던 장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저 부자지간 좀 봐. 세상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것은 행복한 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아직 집에 있었고, 최참봉은 아직 진실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리를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아이고, 도리야. 내가 집을 나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밥은 먹었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박 씨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그날 밤 도리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최참봉이 지쳐 이미 잠이 든 것이 보였습니다. 열흘간의 출장에 아들 걱정까지 겹쳐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았지요. 내일 말씀드리자.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참봉이 서당에 나간 사이 박 씨가 도리를 부뚜막 앞으로 불렀습니다. 눈매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리야, 너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말 하면 못 쓴다.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니? 내가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박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협박했습니다. 내 아버지 건강이 요즘 좋지 않으시잖니.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아버지 약이라고 드리는 것에 무엇을 넣느냐는 나만 아는 일이니까. 도리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약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계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최참봉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도리가 장터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답니다. 관상을 봐준다며 돈을 받는데요. 점쟁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요. 선비 집 아이가 점쟁이 노릇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 당신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참봉의 눈살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살아남으려고. 맞잖아요? 도리야, 내가 직접 말해봐.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상을 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최참봉은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리야,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다. 점쟁이 짓이 선비 집안에 어울리겠느냐.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꽉 채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의 공세가 더 거세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참봉에게 도리의 흉을 봤습니다. 도리가 순이를 때렸어요. 순이가 울면서 왔는데 봐요. 도리가 부뚜막 음식을 몰래 먹었어요. 아침에 두었던 떡이 없어졌어요. 도리가 동네 아이들과 싸웠어요. 상대 아이 부모가 항의하러 왔다고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박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도리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이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아버지,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냐? 왜 자꾸 남 탓을 하느냐? 도리는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박 씨의 협박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버지의 약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말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쪽에 앉아 있다가 박 씨가 담장 밖에서 수상한 사내와 몰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주고받는 이야기였는데 귀를 기울이니 들렸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를 처리 못했소. 워낙 영리해서 기회가 없었소. 아버지가 돌아온 뒤로는 더 어렵게 됐소. 하지만 조만간 다시 기회를 만들겠소. 빨리 해야 하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위험해지오. 도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임초 씨를 찾아갔습니다. 임초 씨는 여전히 공주장터 근처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박 씨의 협박부터 담 밖에서 들은 대화까지. 임초 씨는 두 눈을 감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리야, 이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 약에 독을 넣겠다고 그 협박을 무서워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 더 큰 화가 닥친다. 악이 한번 성공하면 더 대담해지는 법이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게 된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이 갑자기 몸져 누운 것이었지요. 밤새 열이 펄펄 끓고 손발이 저린다고 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박 씨는 의원이 처방한 약 외에 자신이 달인 약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은 약재를 알고 있어요. 이걸 드시면 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최참봉은 고맙다며 박 씨가 가져온 약도 받아 마셨습니다. 도리가 아버지 곁에서 간호하려 하자 박 씨가 막아섰습니다. 너는 저리 비켜. 내가 간호할 테니. 아이가 병자 곁에 있으면 병이 옮는다. 박 씨는 정성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다려 최참봉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졌지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리는 몰래 아버지의 약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쓴 약 냄새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지요. 도리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임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른, 아버지 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맡아봐 주시겠어요? 임초 씨는 약그릇을 받아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리야. 예. 이것은 독이 섞인 것이다. 도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독이요? 부자푸즈라는 독초에서 나오는 냄새다. 소량씩 넣으면 서서히 기운이 빠지지. 당장 죽지는 않지만 계속 먹으면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된다. 임초 씨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가 정말로 아버지를 서서히 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리는 달려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박 씨가 마을 사람들을 잔뜩 불러놓고 있었지요.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장터 포목전 상인의 돈을 몰래 집어간 게 들켰다고요. 어제 포목전 상인이 직접 찾아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봤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봐도 예사 아이가 아니다 했더니 장터에서 점쟁이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상했어. 최참봉이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나온 것이었지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도리야,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주머니는 어디서 났느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방 이불 밑에서 나왔어요.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순이가 발견한 거예요. 모두 봤잖아요. 순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리는 억울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넣었겠느냐? 그건 도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넣은 것이라고 말하면 박 씨가 아버지의 약에 손을 댈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참봉마저 실망한 눈으로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아버지, 더 이상 내 자식이라 부르기 부끄럽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가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도리는 맨발로 대문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집도, 이름도. 도리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그 별빛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며 서럽게 울었지요. 2달 동안 참아온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다는 서러움이,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이, 아버지가 서서히 병들어가는데 막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한참을 울고 나자 기이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임초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악은 더 대담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더 오래전 그 노인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하늘이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버지의 약에 독을 타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도, 하늘이 모두 보고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도리는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 씨가 독을 약그릇에 탔다는 증거. 그 독을 박 씨가 구입했다는 증거. 임초 씨가 약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장터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공주 장터에서 독초를 파는 곳은 약재상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증거를 누가 들어주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박 씨 편이었습니다. 마을 원님은 박 씨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주 고을 인근에 머물고 있을 암행어사. 나라의 임금을 대신해 내려온 관리. 그라면 들어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초 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른, 약그릇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임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리지 않았다. 암행어사 어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 어른이라면 들어주실 겁니다. 임초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생각이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와 임초 씨는 그날 밤으로 암행어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공주 고을 일을 마무리하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떠날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지요. 임초 씨는 옛 벼슬아치 시절의 연주를 끌어모았습니다. 공주 관아에 아는 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전을 통해 암행어사에게 급히 연통을 넣었지요. 공주 장터 신동 아이의 일이오. 매우 급한 일이오. 이튿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은밀히 여인숙으로 두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임초 씨가 약그릇을 내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서서히 독에 중독되고 있다는 것. 계모가 그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 암행어사는 약그릇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자 푸즈가 섞인 것이요. 독초 가루요. 이 냄새는 틀림없소. 도리가 말했습니다. 어른, 제 아버지가 지금 저 독을 드시고 계십니다. 어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늦으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도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을 처음 본 날이 생각났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의 관상을 보던 날. 이 아이는 틀린 적이 없었지요. 암행어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소. 부자 독초는 명백한 독살 기도요.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오. 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오전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집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마패를 앞세운 관리 6명이 대문을 열어젖히자 마당에 있던 박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 나리들이 왜 이 집에?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씨, 최참봉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약을 당장 내놓으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남편이 아파 정성껏 약을 다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암행어사가 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 약방 의원이 이 약그릇을 이미 확인했소.
부자 독초 가루가 섞여 있소. 이것은 독살 기도요. 그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도리가 그런 것입니다. 저 아이가 원래 신보가 나빠서 아버지를 해치어 박 씨가 도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이미 다 조사가 끝났소. 그 독은 공주장터 청룡 약재상에서 팔린 것이요. 그 약재상 주인을 이미 불러 확인했소. 한 달 전 당신이 직접 찾아와 부자 독초 가루를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소. 약재상 주인은 당신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소. 박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구입한 것이고, 그리고 김서방이라는 자도 잡혔소. 당신이 이 집 아들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소.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지요. 최참봉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약에 중독되어 얼굴이 창백하고 다리가 제대로 서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최참봉은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박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지요. 박 씨는 그 눈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리가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딸 순이에게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비순이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만. 최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도리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도리야. 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최참봉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눈이 멀었었다. 도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다행이에요. 암행어사는 박 씨를 관하로 압송했습니다. 독초를 이용해 사람을 해치려 한 죄,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죄, 두 가지 죄가 겹쳐 형벌은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곤장 50대를 맞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30리 밖으로 영영 내쫓겼지요. 순이는 박 씨의 친정 쪽 먼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가 끌려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신한 부인이라 칭찬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끝내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 뒷모습을 도리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두려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이. 최참봉은 독을 해독하는 약을 2달 동안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예전처럼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임초 씨는 그동안 최참봉의 집에 머물며 도리의 공부를 계속 도왔습니다. 최참봉은 기운이 조금 돌아오자
임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임초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요. 도리를 처음 봤을 때 저 아이가 내 마음속 외로움을 꿰뚫어 봤지요.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오랫동안 외면해온 내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봤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요. 최참봉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날 도리를 따로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도리야, 한양에 가면 관상을 공부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 성균관에도 알려진 분인데 내가 소개장을 써줄 수 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내 능력은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쓰여야 해. 암행어사는 정성껏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도리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느냐? 예. 내 관상을 봐다오. 도리는 암행어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 눈, 코, 입, 그리고 눈빛의 깊이. 잠시 후 도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른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훗날 크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 덕분에 살게 될 것 같아요. 암행어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내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나눈 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훗날 그 암행어사는 정말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공주 땅 7살 아이의 관상이 틀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공주 땅 금강 물줄기는 여전히 은빛으로 흘렀고 최참봉의 집 마당 살구나무는 봄이면 여전히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한양으로 올라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한양 도성 안과나 거리에 관상으로 이름을 날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안선연 최선비. 신의 눈을 가진 선비. 그가 바로 도리였습니다. 최도리는 22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임초 씨의 가르침과 한양 스승의 학문이 더해진 결과였지요. 문과 급제 후에도 도리는 관상 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벼슬아치들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관리들에게 상대방의 됨됨이를 알려주었고, 무엇보다 가난한 백성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앞날에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주는 쓰여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지요. 최참봉은 아들의 출세를 눈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아들 집에서 따뜻하게 여생을 보내며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는 날들이 더없이 행복했지요. 임초 씨는 어느새 70이 넘어 백발이 성성해져 있었지만 도리의 곁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장터 거지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 어른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지. 그리고 오래전 장터에서 도리에게 쌀 한 줌을 쥐어주었던 그 아주머니는 먼 훗날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봤단다. 때 묻은 얼굴의 맨발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어.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지. 저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라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한 최선비. 공주 장터가 낳은 사람이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열흘 뒤일 수도 있고 15년 뒤일 수도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장터 처마 밑에서 구걸하던 7살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깊은 눈을 가진 선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밤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대신 살아남기를 택했던 아이의 마음, 외로운 장터 거지 아이를 방 한켠에 들인 임초 씨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이지요. 하늘이 내린 재주는 감추어도 드러나는 법이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